예, 현대 코칭의 실천, 이론 및 실천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 제1저자가 고든 스펜서라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코칭 심리학 서적에 마음 챙김 코칭 아티클을 쓰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앤소니 그랜트 박사 돌아가셨죠. 코칭 심리학을 처음 이제 그러니까 주창을 하셨던 그분하고 같은 코칭으로 유명한 시드니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고, 아티클이나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2 저자로 되어 있는 노팅엄 대학의 스테판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는 아티클을 거의 대부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저 오른쪽에 있는 What doesn't kill us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 이게 니체 죽이지 못하는 거 우리를 이제 성장시킨다, 뭐 그런 데서 영감을 받은 제목으로 보이는데, 저 제목이 오늘 우리 주제와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저 책을 쓰셨던 분이 스테판 요셉이라는 저분이고, 그래서 제2 저자지만 실제로 쓰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든 스페에서 저분의 연구 주제에 이게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트라우마가 뭐고, 그러면 여기 보면 반응의 이질성이라고 해서 큰 사건을 겪고 나서 그것이 반드시 트라우마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반응의 이질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코칭과 관련해서 선행 어떤 주장 혹은 연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티클의 주제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한테 코칭이 적절한 개입인가를 한 번 더 그 연구됐던 문헌들의 결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만약에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코칭적인 개입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걸 약어로 외상후 성장을 PTG라고,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스에서 이제 PTG라고 되어 있는데,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코칭이 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라우마는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예, 트라우마는. 그런데 실제로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하시는 곳에서 정의하는 트라우마는 생명이나 신체적인 부분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 좀 더 확장해서 정신적 그런 부상을 설명하기 위한 의학적 용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흔히 트라우마를 저희 심리 상담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정도의 사건이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정도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사건이냐라고 해서 어, 실제로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 예를 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사고를 당했다, 뭐 이렇게 그 큰 사고를 당했다. 그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게냐면 세월호 뭐 이런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거기 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고, 그런 어떤 본인의 목숨을 실제로 위협받은 그런 어떤 상황을 겪은 것뿐만 아니고, 약간 정신적으로 죽음에 속하는 따돌림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 정신적으로 이제 당했던 사회적인 어떤 고립 현상이 신체로까지 연결이 되는 엄청난 이제 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드체로 쳐놓은 거는 그 3년 넘게 이제 3년 이후에 3년간 수련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가족 세우기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제 고객이 아니죠. 그분들은 이제 심리 상담 오신 분이니까 내담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저기 볼드체 안 친 거는 제가 저기 실제로 목격을 못했고요. 어, 저기 있는 볼드체 친 거는 실제로 제품님들 이슈를 다루는 장면들을 목격을 이제 뭐 한 번 혹은 여러 차례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누구나 겪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아티클이나 이런 보면 누구나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가족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신체 장애, 대표적으로 뭐 공장에서 뭐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해서 뭐 저기 신체 일부가 훼손당했다라든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뭐 다리를 절단당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신체 장애에 해당하고,
그런 어떤 신체 장애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트라우마 증상이 이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진단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뭐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큰 진단을 받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일부 이제 트라우마 상황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뭐 학교에서는 따돌림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트라우마가 아동 학대 경험, 이게 신체 학대가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또 일부는 성적 학대 이렇게 해서 아동 학대가 정말 많이 있고요. 거기 그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게 한국에는 전쟁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할 텐데 6.25나 베트남전 관련된 그 전쟁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경험하고 계신 세대들, 지금 굉장히 좀 나이가 많으시겠죠, 지금은.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이, 자녀인데 실제로 전쟁을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그 부모님 세대 전쟁 트라우마가 대물림 되면서 전쟁 트라우마가 이어지는 그런,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또 종종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헤어지는 거, 어떤 같이 이제 친하게 친밀했던 관계가 헤어지는 거라든지, 실질적인 폭력을 뭐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이 아티클을 썼던 이제 목적과도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코치분들은 사실은 코칭 고객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주제를 깊이 들어와서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사실 들긴 해요. 근데 왜 이 코치분들이 이 아티클을 집필할 수밖에 없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트라우마 현상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 어, 그리고 그것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회학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가 더 각박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그 이전 세대보다 사회학적으로 훨씬 취약한 세대가 되고 있다라고 둘 다 좀 뒤섞여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일단 전 지구적으로 보면 트라우마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코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고객분들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요. 요거는 제가 그 정신의학 신문이라는 데서 캡처를 조금 한 건데요. 요 내용이 좋아서 캡처를 했어요. 트라우마는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겪었던 일을 here and now, 지금 현재 계속 재경험하는 고장난 축원기 같다, 녹음기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라우마는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끊임없이 현재 here and now에서 재경험하게 되고 이거를 트라우마 용어에서는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플래시백. 실제로 가족 세우기 상담에서도 보면 가족 세우기 상담 일종의 이제 집단 상담인데 플래시백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플래시백이 오면 전형적인 현상이 이제 호흡 곤란해서 저기 초점을 잃고 호흡 곤란이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좀 증상이 심한 분들은 해리라고 그러죠, 해리.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는 분들 잘 못 알아보고 정신이 몽롱하게 정신이 나간다 그러죠. 그게 이제 해리인데요. 그런 어떤 해리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트라우마는 특히 이제 요즘 뇌신경과학이 이제 트라우마의 어떤 메커니즘을 다 밝혀가지고 이 뇌에 전반적으로 어, 임팩트를 팍 미치면서 순간적으로 저기 뇌의 스위치가 끊기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져서 본인이 이거를 신체 조절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뭐 몸의 어떤 긴장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땀을 흘리고, 혈압이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호흡이 이제 가빠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플래시백 현상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의학적 용어는 DSM이라고 하는 의학 진단 매뉴얼이 있습니다. 의사분들하고 심리 상담가들이 이제 참고하는 의학 진단 매뉴얼이고요. 지금은 DSM-5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침입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눈앞에 어떤 벌어진 현상을 회피한다든지, 그리고 기분이
계속 다운돼가지고 부정적인 상황에 이제 그 끝없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과대각성 혹은 과소각성 해서 뒤에 이제 다미주 신경 이론에 나왔던 장면을 잠깐 더 보여드리겠지만, 과다각성되거나 과소각성되는 어떤 정신적, 신체적 반응성의 변화가 이제 동반되는 그런 현상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유를 밝혀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뇌의 이제 뇌신경과학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반응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진화상 너무 잘 알다시피 본능적으로 위험 상황에서는 생존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발달되게 되고, 그때 이제 변형계 편도체, 김조한 교수님이 맨날 얘기하는 편한 전환 편도체를 안정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뇌에서는 이런 어떤 장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투쟁 도피 반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 심장박동 증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 그 스티븐 폴즈 박사님이 발견한 게 부교감 신경에도 얼어붙기 상태, 부동화 상태, 딱 얼음 이렇게 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얼음 상태, 그 멈추는 상태가 이제 벌어지는 부교감 신경에서도 등 쪽 미주 신경이 스위치가 켜져 버리면 투쟁 도피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죽은 채 한다 그러죠. 동물들이 그런 상태도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아티클이 좀 재밌는 게요. 전통적으로 트라우마는 심리 상담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아가지고 일반적인 심리 상담 케이스도 코칭에서 안 다룰라 그러는데, 이 트라우마 사건을 다룰 수 지 않을까라는 게 이 아티클 주제거든요. 근데 처음에 약간 그런 얘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되는 사람 중에 한 80에서 90% 정도는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것 같아. 회복이 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 지구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럼 더 이상 코칭 고객에서 이분들을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다행히 트라우마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똑같이 뭐 예를 들면 9.12 테러에서 남은 생존자라 하더라도 그 중에 한 10%는 트라우마 현상이 의학적 매뉴얼에 저기 정의하는 수준까지 근접하고, 그리고 그게 저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트라우마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반면에 한 80에서 90% 정도, 90% 되는 정도의 인력들은 그게 또 극복이 돼가지고 또 일상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코칭 고객으로 만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것들이 벌어지죠. 예. 이게 이제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 저기 얘기하는 트라우마 상황일 때는 여기 빨간색 영역, 과대각성 상태로 가면 뭐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노란색 영역, 과대각성이 이제 노란색 영역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얼음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빨간색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투쟁 도피 반응일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등 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죽은 채 하는 얼음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트라우마 하면 이 다미주 신경 이론을 바탕으로 다 설명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요 이론은 트라우마 하면 일단 이론적 배경은 다미주 신경 이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아까 그러면 이분들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80에서 90% 사람들은 트라우마 경험을 겪더라도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게 된다. 그리고 그분들을 그 상황을 이제 지칭하는 내용을 보면 급성 트라우마는 아니고 급성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아급성 트라우마라고 해서 어떤 트라우마적인 현상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지만 계속 불편한 경험들을 계속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자기의 어떤 생명, 신체적, 정신적 죽음 정도 수준은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실직을 맞이한다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사회적인 배제를 당했다든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현상에 뭐 직면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뭐 장기간의 실업, 신뢰가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약간 급성 트라우마 수준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불편한 경험이 계속 그 우리 고객분들한테 이어진다. 특히 조직 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트라우마 현상에 대해서 이 아티클 주장처럼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고요. 왜 필요한가? 왜 이런 외상후 성장 코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제 논리적으로 배경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모델을 보면 잠재적인 트라우마 사건은 이제 동일하게 어떤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중요한 게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이제 그 사람이 장기적인 10% 정도로 만성 트라우마로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한 8, 90%는 또 거기서 극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존주의 심리치료 로고 테라피를 창시했던 빅터 프랭클은 이거를 이제 의미, 의미를 이제 형성하는 것이 이런 트라우마적 사건을 극복하는 거에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의미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걸 이제 사건을 평가한다라는 용어를 트라우마에서 쓰는데요. 이 잠재적 트라우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갈지 아니면 저기 만성 트라우마 현상에 빠져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반응의 이질성이에요. 역경의 여파 속에서 살아남는데 이 같은 잠재적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더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9.11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초기에 9.12 테러가 있었던 초기에는 그 외상 PTSD 그 외상 후 트라우마 외상 그 PTSD가 왔던 비율이 좀 높았대요. 12개월 지났다니까 처음에 이제 그 PTSD 트라우마 현상이 왔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제 잘 극복하시고 17% 정도만 그런 어떤 만성적인 현상이 이어졌고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트라우마 사건을 겪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만성 트라우마가 쭉 이어지는 그 뒤에 이제 도표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역경에 이제 굴복을 당해서 트라우마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래서 이 기능 수준,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기능 수준이라고 하면 그 역경이 벌어지기 전에 기능 수준이 저기 위에 상단에 있는 수평선인데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급속도로 삶이 무너지는 거죠.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 트라우마가 만성으로 이어지는 분들은 점점점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외상 후에 기존보다 더 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된 반응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저기 초기에는 조금 괜찮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증 정도로 이제 괜찮네라고 했는데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게 괜찮은 게 아닌 실제 이런 분들도 본인이 큰 사건을 겪었는데 그게 트라우마인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뒤에 어떤 신체적인 신체화라 그러는데요. 신체화 반응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상담센터를 찾게 되는 지연된 반응 고객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예. 그건 말고는 또 회복을 한다든지, 오히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 수준으로 이제 넘어간다든지, 혹은 회복 탄력성의 이제 강도가 더 높아서 오히려 기존보다 더 이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이후에 역경을 겪은 이후에 더 긍정적으로 이제 성장한다든지 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반응의 이질성이다.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사람들이 달라지네. 라고 반응이 다르네. 라는 것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책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일단은 왜 이걸 다뤄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서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 중에서 이제 외상후 성장, 이런 것까지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코칭이 개입을 해서 그분들의 외상후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게 이 아티클 저자들의 이제 주장이니까요. 그러면 선행 연구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도움을 주었던 코칭의 연구 문헌들은 뭐가 있을지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아티클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코칭과 정신질환 치료 그 자체를 아예 액면가로 다이렉트로 이제 봤던 연구 문헌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코칭이 실제로는 전통적으로 그 심리 치료나 상담에는
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개입하지 마라. 심리 상담 전문가들한테 보내라. 이렇게 됐던 게 서구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었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는 어,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코칭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정신의학과나 심리상담소를 다니면서 거기서 약품을 이제 뭐 처방 받아가지고 그 약을 먹고 혹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분들의 어떤 건강적인 문제를 챙겨주기 위해서 코칭을 같이 섞어서 이제 쓰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치료 계획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환자들도 많은데, 내담자들도 많은데, 치료 계획을 잘 지키게끔 하려고 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가 하시는 게 아니고, 코치분이 이제 그분하고 페어로 들어와가지고 치료 계획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코칭적인 접근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치료 계획 준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 해외 사이트에 이제 코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건강 문제와 관련된 코치분들의 사이트를 종종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뉴트리션 해서 이제 영양을 뭐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사례로 이제 정체 해리성 정체성 장애 사례를 위해서 이제 그 라이프 코칭을 활용해서 18개월 이상 장기로 이제 코칭 도움을 줬던 사례를 아티클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예요. 해리가 일단 들어간다는 거는 일반 트라우마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흔히 저런 쪽에는 코칭 이게 쉽지 않은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병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 치료 계획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게 좀 미국에 좀 부럽기는 한데 뭔가 팀을 짜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심리 치료도 아마 여기는 병원이었으면 정신과 의사분들하고 하셨겠죠. 그리고 의학적인 약물 처방도 받아서 상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예, 이 해리성 뭐 이렇게 경계성 이렇게 들어가면 이분들 보통 이제 약물적인 걸로 도움 드리는 이유가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들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어서 약물을 꼭 반드시 이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심리치료, 약물치료 플러스해서 코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컨디션이 좀 달라요. 이게 보면 여기에 부입된 라이프 코치는요. 코칭 경력만 12년 플러스 전문 상담사예요. 듀얼로 상담 자격 라이센스 상담사 활동도 있으면서 코칭도 하는 둘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게 좀 사실은 그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긴 한데요. 어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 세션에서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했다. 이 그 트라우마 환자들 같은 경우는 경계 설정이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신체적 경계도에 대한 감지 능력도 떨어져 있고 심리적 경계 능력에 대한 감지 능력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환자를 그 내담자를 처음 만나게 되면 반드시 안정화랑 경계 설정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냥 프로토콜상.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한 상담사이면서 코치인 분이 투입됐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 컨셉이 뭔지 알고 경계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프로토콜을 이해하시는 분들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작 그분의 역할은 경계 설정이랑 안정화까지는 도와드리되 본인은 코치로서 이렇게 투입된 거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코치로서 고객의 생각 파트너로서 고객의 어떤 스킬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고객이, 어, 회리성 정체성 장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치를 만나서,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약물 치료하세요, 심리 치료하세요, 이 얘기만 하는데 그분들하고 다르게 코치를 만나면 그냥 일반인으로서 대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 경험을 정기적으로 코치랑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을 18개월 동안 해서 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약간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서 코치랑 신뢰가 쌓이면서 이분이 이제 약간 외상후 성장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칭의 초점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뭐 겪었는지 위에 이제 성적 학대, 성적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분이 코칭을 통해, 그러니까 그런 약물 치료, 심리 치료 플러스 코칭을 통해서 그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이제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 성적 학대를 당한 어린 시절에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플러스해서 여기서 사회적 기술을 이제 익히는 걸 코치가 도왔다라고 했는데, 이 코치분이 이제 남자분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이 어릴 적에 이제 성적 학대를 당하면 나중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남녀 관계 파트너십으로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한 이후에도 부부 사이에 아주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자기를 이제 성적으로 학대했던 그게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친지일 수도 있고 동네 누군가일 수도 있고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남성에 대한 그 신체사에 각인된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어떤 코치랑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책을 쓰겠다고 할 정도로 승화된 어떤 상황까지 이제 가면서 그런 어떤 남성에 대한 불신이 이제 완화됐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에도 좀 의미가 있겠다. 국내에서 저는 이런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심리치료, 약물치료 하면서 코칭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 심리치료를 이해하는 코치분을 같이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케이스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좀 많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 그래서 이런 게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목했던 게 아까 실제로 심리치료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코칭을 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냥 액면가로 다룬 케이스가. 네. 두 번째는 액면가로 내담자들을 바로 만나는 케이스는 아닌데, 코칭에서 보니까 이게 탁월하게 정서 관리를 하는 능력이 배양이 되더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정서를 다루는 스킬을 개발하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반응의 이질성, 같은 트라우마 사건을 겪더라도 회복 탄력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넘어서 외상 후 성장까지 갈 수 있는 거에 이제 아주 키가 정서를 어떻게 자신이 자기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관건인데, 그게 코칭을 통해서 잘 배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성 정서 코칭, 국내에서 그냥 감정 코칭이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코치님들이 많으시는데요. 그거랑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 감정이 뭐지? 라고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내에서 나의 어떤 감정이 내 속에서 올라오든지 그걸 정서적으로 허용해주고, 근데 이게 모성 정서 코칭이라고 들어갔던 게 어머니들을 모셔놓고 자녀를 이제 양육함에 있어가지고 어머니랑 자녀 사이에 벌어졌던 것들 감정 코칭하는, 국내에서도 감정 코칭하면 요 클래스가 많거든요. 가장 돈 잘 버시고 인기 많은 클래스가 감정 코칭에서 어머니들 모셔놓고 하는 양육 방식 알려주고 요 클래스인데, 똑같은 클래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를 이제 정서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정서를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을 했더니 되게 부모 자녀 모두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더라. 이게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아까 말했듯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 핵심 키가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배양된다고 볼 수 있지 않아? 코칭을 통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또 사례가 있는데, 앤서니 그랜트 박사가 이 본인이 13주간 전통적인 코칭 스킬 훈련을 했더니, 앤서니 그랜트 박사님이 그 골 베이스드 코칭인가? 목표 중심 코칭이라는 책도 쓰시고 저 분야의 아티클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목표 중심 코칭 기술은 향상이 되던데, 우리가 흔히 이제 코칭 펌에서 배우는 전통적인 코칭 훈련을 시켰더니 정서 지능이 향상되진 않더라고 그냥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 당시에 이제 아티클에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정서 지능이 향상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서 지능 향상을 위해서는 좀 별도로 좀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입을 해서 별도 훈련을 좀 더 혹은 받아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이 콕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여자 코치님이시죠. 저분은 이제 정서적 스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1년 동안 굉장히 길게 운영을 했더니 정서적인 어떤 이해 및 조절 능력이 향상되더라. 1년 동안 했는데 당연히 향상되겠죠. 어, 그러면서 코칭이 정서적 수용력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는 정서적인 수용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알아차림 이런 거를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기존의 코칭 모는 두 번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존에 있던 문헌을 이제 검색했던 거는 코칭 문헌은 아니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모델 중에 코칭적인 걸 컨셉을 애시당초 가져다 쓴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CRM이라고 책에서 얘기하는 협력적 회복 모델이라고 하는 저 모델에서는 저 모델의 이제 설명을 제가 네이버에 저기 그 너는 영어로 된 자료를 하나 올려놓긴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코칭 스타일입니다라고 아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 스타일로 자기들이 이제 심리치료, 트라우마 회복하는 거를 코칭 스타일로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내용을 뒤에 이제 좀 그 자료에서 갖고 온 걸 보면 요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되겠다. 보면 인생의 라이프 비전, 퍼포스, 삶의 목적이라는 걸 탐색하게 하고요. 요걸 앨범이라고 그래요. 앨범. 그리고 나면 개인의 어떤 그 가치 그리고 강점을 또 탐색하게 해요. 예. 요거를 카메라라고 해요. 카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목표, 3개월짜리 이제 목표를 수립을 하고 요걸 이제 컴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관리하는 요 전체 흐름을 맵이라고 지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이거는 그냥 코칭 프로그램에서 늘상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 그 트라우마 회복 모델인데 이게 굉장히 보니까 코칭적으로 본인들이 접근한다고 써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협력적 회복 모델을 보니까 우리가 외상후 성장 코칭이라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살 충동도 많으시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룰 때도 협력적 회복 모델을 갖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코칭이라는 이름은 안 하고 코칭 스타일로 우리가 저기 트라우마 치료를 해줄게라고 하는 모델에서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고 CRM 모델로 하는 CRM 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을 보니까 저희들 하는 게 코칭이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트라우마 환자들을, 내담자들을 어떻게 이제, 다루어야,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겠죠.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컨셉들이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 CRM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코칭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내용인, 아까 뒤에 보셨듯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라이프 코칭 할 때 이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랑 똑같더라. 네. 근데 이게 아까 왜 잠재적 트라우마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반응의 이질성이 벌어지는 게 누군가는 지속적인 트라우마로 이제 가고 누군가는 극복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외상후 성장까지 도달하고 그랬을 때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 의미 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의 얘기를 했고 빅터 프랭클은 이제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되새김질하면 본인의 트라우마 경험에서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본인의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라이프 코칭적으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가치를 찾고 자기 삶의 강점이라고 하는 자원을 찾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의미를 찾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극복이 되더라고 하는 게 이 CRM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봤던 선행 문헌이 리즈 홀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챙기 코칭 책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어 포스트 크라이시스 그로스라고 해서 위기 이후 성장 이런 용어를 이제 쓰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이 마음챙기 코칭 책도 봐도 그렇고 약간 이 불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연꽃의 은유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겪은 이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연꽃이라고 하는 게 진흙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어 저기 진흙이 연꽃을 자라게 하고 거기서 더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이제 비유를 연꽃의 비유라고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또 똑같이 쓰면서 이렇게 이제 성인이 겪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코칭의 선행 문헌 네 가지 종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 문헌을 봤더니 어, 기존에 그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책에서 그냥 스친 정도의 문헌이라고 하는 재밌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래서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저기 좀 연결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코칭적 개입은 적절한가를 앞에 코칭 문헌을 이제 살펴본 거 플러스 본인들의 생각을 섞어서 추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아티클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그 심리 상담가들한테 코칭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약간 특강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장표를 좀 인용을 했는데, 국내에 번역되진 않았어요, 이 책들이 전부. 제일 끝에 있는 건 잡지책이고, 코칭 잡지책이고, 이 심리 상담 전문성을 가진 상담가들이 아무래도 코칭이 시장이 넓으니까 고객 베이스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칭으로까지 저기 영역을 확장해서 본인이 심리 상담도 하면서 코칭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고객 베이스를 넓히고 역량도 확장하고 하는 것들 많이 하는데 거기가 관련된 책들이 앞에 있는 네 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패트릭 윌리엄스라고 그 MCC 중에 심리 상담가 출신으로 코치로 전향을 해서 이 Becoming a Professional Life Coach라고 하는 저 책 쓰시고 그 심리 상담가에서 코칭으로 전향하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 많이 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과거에 쓰셨던 코칭 잡지책이라는 초이스에 보면 코칭과 상담의 차이가 뭐야? 저걸 이제 특집 기사로 저분이 이제 계속 아티클 쓰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심리 상담과 코칭을 설명을 할 때 근육 운동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근육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김정 교수님도 마음 근육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흔히 이제 이 마음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마음을 근육에 비유해서 많이 하시는데, 물리적인 만약에 50견이 왔다고 치자고요. 50견이 왔으면 물리치료를 받아가요. 물리치료사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PT를 하더라도 재활 PT를 받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50견 이런 어떤 뭐 기능적인 아픈 게 없고, 몸매를 좀, 혹은 근육을 좀, 혹은 뭐 기능성을, 안정화를 이렇게 위해서 내가 그 짐에 가서 피트니스 센터 가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재활 PT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 중심의 PT, 3개월 후에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요. 혹은 근육을 더 벌크업하고 싶어요. 3대 500을 뭐 이렇게 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PT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사실은 50견이 있는 고객이더라도 어떤 그런 피트니스 센터 가서 PT를 받다 보면 어깨 자체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50견 물리 치료를 위해서 PT를 한 건 아니에요. 피트니스 센터에 계시는 PT 선생님들은. 예. 그래서 목적이 다르지만 치유의 효과가 이제 동반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역이 마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딱딱 분절된 영역이 아니고 그냥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심리 상담에 가까운 정신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이 이제 있고 정신 역동 분야가 있고 그 중간에 칼 로저스가 얘기했던 인간 중심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김인수 박사님이 얘기했던 해결 중심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코칭과 심리 상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져. 그리고 이제 코칭이라는 거는 거기 어떤 저런 심리학적인 백그라운드도 같이 섞여 들어 있지만 대신 코칭은 그거 외에도 뭐 경영학, 스포츠 심리학, 인간 잠재력 개발 운동 이런 것들도 다 섞여 있고 심지어는 NLP 성공학, 뭐 긍정 심리학 이런 것까지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이어가지고 이게 약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정신증과 신경증을 저희가 나누잖아요. 정신증은 과거에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던 건데 망상 장애가 와서 헛것이 보인다든지 이런 분들은 정신증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신경증 계신 분들은 좀 그래도 본인이 일상생활도 하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하면 또 이렇게 극복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경증 그중에서 또 ADHD 같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주제에 따라서 코칭이 가능하다라는 사례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코칭 슈퍼비전 아카데미에서도 김상국 코치님이 ADHD 코칭이라는 책을 번역을 취재를 하셔가지고 저 책이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저런 것들 이제 소개시켜 드리니까 상담사분들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ADHD 그 내담자들 엄청 많은데, 어, 코칭적으로 접근해도 가능하겠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상담 쪽에 계신 분들도 코칭에 대한 관심이 있고, 코칭에 대한 분들도 상담을 알아야 되는 고객들이 이제 트라우마, 그런 경증 혹은 아급성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는 고객 베이스가 많아지면서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코칭과 이제 심리치료 어떻게 차이가 하고 약간 그레이 에어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칭 이제 처음 가면 이제 배우는 게 코칭의 대상자는 누구야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뇌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성장 목표, 습관 형성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코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코칭의 첫 시간에 가면 배우는 게 심리적 상처가 있으면 사고 확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코치가 던지는 질문을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코칭 대화가 잘 안 풀린다. 그리고 수동성이 강하면 코칭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 제일 첫 시간에 배우게 되는 얘기예요. 심리적 상처가 있으면 코칭이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성취 목표, 습관 형성 목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쭉 해서 본인의 어떤 심리적 상처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티클에 있는 내용은 전통적으로는 코칭은 치료가 아니야. 코칭과 치료는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임상적이라는 게 이제 병원에서 이분들을 이제 다룰 정도로 약간 병리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전문가들의 임상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이 세계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코치님들은 워낙에 순진하시고 선한 의도로만 가득 차 있는데, 본인이 트라우마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지식과 경험 없이, 왜냐하면 최소 3년 이상은 수련을 하게끔 하는데, 트라우마 내담자들하고 만날 때, 그런 어떤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예, 그분이 갖고 있는 순수한 의도만 가지고, 본인의 지식 경험 관계를 넘어서 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반대파들의 주장이고, 전통적으로 저것 때문에 코칭과 심리 치료를 이제 별개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앤소니 그랜트 박사, 코칭 심리학의 창시자인 앤소니 그랜트 박사는 당시에 이제 발달 코칭이라는 게 2000년 초반에 이제 이 빨간색 책을 했던 바흐 키로바 라는 여사님이랑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발달 코칭 전문가로 이제 저기 자리매김하여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했던 발달 코칭은 오히려 그런 임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치료랑 비슷한 느낌의 코칭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발달 코칭이라는 거 내에 보니까 심리 치료랑 유사한 그걸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나? 모호한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다만 이제 코칭을 이분은 이제 심리학 베이스의 코칭을 주장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코치가 과정을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심리학,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코칭 심리학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 그냥 마냥 들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심리 교육을 하게 되는 그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코칭 교육할 때 교육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전통적인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할 때 100% 그냥 칼로저스식으로 들어주는 심리 상담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특정 시점에 가면 고객이 특히나 트라우마가 강하면 이게 정상적인 뇌회로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티칭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심리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그 단계 강의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화를 하는 와중에 짧게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치료적 수련을 받아야 된다. 별도로 치료적 훈련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우키로바 콕스라는 분은 어, 이런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이 이제 같이 집필했던 모델에 보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흐름이 심리 치료의 흐름이고요. 집단 상담이라든지 개인함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코칭 멘토링의 흐름이 이제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저기 같이 우리 다뤄질 수 있는 얘기다. 예를 들면 오른쪽 모델을 보시면 코칭 목표라는 게 중간에 뭐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타겟 골 이런 게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고객이랑 대화를 니즈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타겟 골을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underlying issues고 이제 거기 보면 블락 리어세스 뭐 이런 거 나오고 카운셀링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코칭 심리학 일기 진행 얘기했는데 코칭 심리학 베이스의 코칭을 한다라고 하는 아티클이나 문헌이나 추보록들을 보면 약간 심리적인 장애, 블럭들을 그 사이콜로지컬 블럭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에 탁월한 약간 이 모델이 거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심리적인 그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내 가소성을 활용해서 성취 목표로 가야 되는데 심리적인 장애들이 있으면 사이콜로지컬 블록들이 있으면 이게 목표로 그 내 가소성이 펼쳐진 게 내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심리적인 블록을 제거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장애 요인들을 제거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얘기를 이 모델에 담아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리퍼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면 보내 전문가한테 이 모델이 이제 여기 모델이고 그리고 코칭이 형성되기까지의 이제 역사를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뭐 알프레드 아들러, 칼 로저스, 메슬로우 뭐 그리고 이제 프리츠 펄스 이런 당대의 그 내노라 하는 인간 중심 심리 상담 치료가들의 이론들이 코칭에 이미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코칭이 아까 바우키로바라고 하는 여산이 코치분이 이제 그 했던 어떤 이런 발달 코치의 모델에 이미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잠재적 실현 경향, 이 액츄얼라이징이라는 건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이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코칭의 그 형성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칼 로저스인데 어떻게 보면 로저리안이라고 하는 칼 로저스 중심주의자들, 인본주의 심리학주의자들이 하는 심리 상담의 방식이랑 코치님들이 하는 방식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어, 왜냐하면 칼 로저스가 내담자의 그 내면의 잠재적인 실현 경향성, 그분 속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통 칼 로저스식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심리 상담가들이 뭔가 지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본인 속에 있는 도토리 속에 있는 참나무가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참나무성, 오크트리니스라고 하는 참나무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계속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무조건적인 수용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코칭이라는 게 이미 로저스 상담하고 이미 상당히 유사한 거 아니냐. 고객이 답을 가지고 있다. 고객은 전인적인 존재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칼로저스가 강조했던 게 뭐 오로지 뭐 본인이 쓰는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그 고객들하고 이제 공감적으로 일치하고 무조건적인 수용하고 하는데 감정을 읽어주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코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재 코칭과 유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칼 로저스 이론을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론적 근거로 얘기 제시를 하고 글 쓰신 분들이.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 Self Determination Theory, SDT 이론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이론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SDT 이론이라는 게 자체가 아시다시피 칼 로저스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저기 나온 거고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역량, 행복의 전제 요건이기도 하고 자율성, 관계성, 역량이라는 걸 충분히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충분히 충족이 되도록 지원해주면 코치가 됐든 상담가가 됐든 지원을 해주면 그게 충족이 될 때 상담센터 내에서 혹은 코칭 장면 내에서 충족이 될 때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더라. 그런 그분들의 내면적인 마음속에 내재적인 동기가 촉진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SDT 이론에 근거하고 칼로저스 이론에 근거해서 보니까 코칭도 그렇고 심리 상담도 그렇고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심리 상담하는 거랑 코칭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못 우리 다룰 수 있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온 칼로저스 이론과 SDT 이론을 종합한 이론을 유기체 가치 평가 이론에서 OVP라고 해서 이런 유기체 가치 평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 이론을 이제 섞어 놓은 거고 저거에 근거해서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하고 코칭적인 접근도 가능한 거야. 라는 게 이분들의 이론적인 근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 자기 결정성이로 놓고요. 그러면 오케이. 이론적인 근거는 OVP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 이론적 근거에서 우리 코칭을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돼? 라는 걸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노출 기법이에요. 노출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본인이 겪었던 트라우마 경험을 계속 회상하게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트라우마적 경험을 계속 떠올리게 해요.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걸 둔감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계속 대처하게끔 하는 게, 그 노출 기법이라고 하고요. 노출 기법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온 게 소매틱 기법들이거든요. 소매틱 기법. 그래서 이제 소매틱 기법의 대표적인 거 피터 레빈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소매틱 익스피리언싱이라고 해서 SE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각 운동 치료라고 해서 이제
어, 음, 어, 영어로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SP라고 하는 모델을 만든 건 탭 옥덴이라고 하는 여자 그 상담사분이 이제 만드신 게 SP인데요. 그래서 소매틱 기법의 대표적인 그건 두 개가 있는데 SE, SP가 있습니다. 소매틱 이론들은 이 플래시백의 빈도를 감추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출 기법을 하게 되면 자꾸 과거를 해상시키잖아요. 그래서 플래시백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플래시백이 일어나는 빈도를 감추고 안정화를 스테빌라이즈를 잘 시켜가지고 과도하게 각성이 되는 그런 상태를 좀 완화시키면서 천천히 좀 접근하자. 뭐 그리고 신체를 통해서 접근해야 돼. 그래야지 트라우마가 더 확실하게 해소가 돼. 이 두 가지 흐름이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저기 기법들이 크게 두 가지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운영을 했었다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래 오케이 심리 치료하는 곳에서는 노출을 하거나 혹은 몸을 이용해서 어떤 본인의 신체 반응이 신체화되는 반응들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하거나 소매틱 훈련을 하거나 두 가지로 해왔던 거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매틱도 그, 그 기억이라고 하는 노출을 하긴 해요. 그런데 노출 기법은 처음부터 바로 하는 거고 소매틱 기법은 처음부터 바로 하면 이게 오히려 플래시백 때문에 역효과만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뭐 신체를 통해서 신체 조절 능력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켜놓고 이후에 기억을 처리를 하면 돼. 라고 해서 노출을 약간 뒤로 지연을 시켜놔요. 예. 어쨌든 저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트라우마 이론은 내담자의 안정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 코치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안정화를 시켜서 예를 들면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상태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트라우마 전에 상태로 돌려놓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기능적인 회복 너머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을지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어. 근데 그 얘기가 맞는 이유가 트라우마 내담자들 환자분들 특성이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체를 안정화시켜서 기억을 처리하게끔 하고 트라우마가 벌어지기 전에 그런 어떤 생활 수준만큼만 올려놓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외적으로 구성주의자 자기계발 이론이라는 데서 보니까 기본적인 기능 회복 너머에 뭐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더라. 요거는 이제 뭐 저는 요거 이런 게 있었나 이 아티클 통해서 처음 봤던 건데요. 어쨌든 이 CDST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는 성장과 고통이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성장하려면 고통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를 강조하는 이론이 유일하게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 그게 CDST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구성주의적인 관점의 이론들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체 가치평가 모델이라는 OBP라고 하는 얘기가 또 뒤에 등장을 하는 게 되는데요. 거기서 구체적인 기법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내러티브를 다루는 리오터링 과정, 재저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에 이제 저희 코칭 심리학 일기에서도 내러티브 코칭을 다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트라우마 내 남자 혹은 고객들이 어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그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처럼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 치료에서는 리오터링 다시 글을 쓴다라고 해서 재저작 과정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트라우마를 통해서 겪었던 되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로 의미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분이 이제 재저작 과정을 거쳐가지고 본인 삶에서 가지는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책에서는 새로운 가상 세계를 개발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던데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자기가 그냥 희생자다. 그리고 생존자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는 번영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까지 스토리텔링이 다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은유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표현적 글쓰기라고 해서 이제 말로 하거나 말로 이야기를 다시 이제 풀어서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거나 뭐 실제로 글쓰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과정 중에는 마음 챙김, 이걸 좀 어렵게 내 개인 내적 수용력이라고 그냥 쓰셨는데요. 마음 챙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자기 알아차림과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법적으로 코칭 내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칼로저스 이론과 SDT 자기결정성 이론을 섞어놓은 걸 OBP 이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율성, 역량, 관계성을 잘 지원해줘라. 그리고 칼로저스가 내담자들한테 했듯이 코치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태도를 잘 전달을 해라. 왜냐하면 코치한테 특히나 트라우마 내담자들은 이 심리 치료적인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게 코치에서 충분히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조건 없이 자기가 코치로부터 수용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순간 서로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이 아티클의 제2 저자이자 실제로는 실질적인 아티클의 제1 저자에 가까운 어 조셉 스테판 조셉의 트라이브 모델을 6단계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외상후 성장 코칭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잠깐 살피기. 그래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현실을 보고 그리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자원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이제 자원이란 용어를 우리가 저기 그 코칭에서 자주 쓰는데 리소스죠 영어로 자주 쓰는데 사실은 이 자원이란 용어를 트라우마 심리 치료하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거기서 말하는 자원이라고는 코칭적인 그 의미에서 자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자원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어 트라우마 그 신체 반응이 막 벌어지고 호흡곤란 막 쓰러지고 현기증 나고 막 저기 정신이 나가고 이러는데 그 증상을 신체적인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 자원에 이제 아주 소규모 조금 작은 자원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뭐 기억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로 드는 게 내가 좋아했던 강아지가 있어 어릴 적에 그 강아지랑 뭐 한강 공원을 산책했던 기억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신체적인 어떤 압도적인 호흡곤란이 오고 할 때 어린 시절 내가 그 내가 사랑했던 그 강아지랑 한강 고수부지를 같이 산책했던 그때 바람이 좋았지 우리 강아지랑 나랑 발걸음이 경쾌했지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실제로 증상이 훈련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눈에 보기 좋은 거 예를 들면 나는 나무를 좋아해 꽃을 좋아해 그럼 자기 시선을 이제 거기다 두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이제 얻어가는 걸 훈련한다든지 또는 뭐 자기 애착 인형처럼 그런 어떤 손에 쥐면 부드러운 뭐 어떤 물건들을 늘 가까이 두고 있다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트라우마 내담자들이 가져야 될 자원, 그걸 자원이라고 하고 자원 리소싱을 해가지고 자원을 통해서 신체를 안정화시키는 게 트라우마 내담자들의 1번 항목입니다. 무조건 만나면. 예,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칭적인 자원이라 그러면 앞으로 목표를 이제 향해 나가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희망을 수확한다라고 해서 성장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을 개발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스토리를 다시 쓴다. 자유저작을 이제 하는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포함해서 개인의 스토리를 다시 써서 자기, 그리고 타자,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원하는 변화가 있거나 강점이 드러나는 순간을 저널링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일기 쓰기. 저널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순간을 계속 매일 순간순간 포착을 해 나가는 것들을 습관화해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변화의 가치를 평가한다. 라고 해서 추진하는 변화가 개인들한테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이거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말이 이어지게끔 자기 삶의 그런 어떤 것들을 변화의 가치를 계속 평가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변화를 이제 실천 행동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실제 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걸 이제 6단계의 모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칭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거 보시면 1번, 2번, 3번인가요? 약간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1번, 2번, 3번 순서가
우리가 전통적인 코칭은 일단 다짜고짜 목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앞부분에 이게 트라우마 내담자들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다뤄야 되는 단계가 조금 그 앞부분이 좀 불룩한 거죠. 목표를 다루어지기 전에 앞부분이 좀 불룩하다. 네, 그래서 그 트라우마 내담자들은 자원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1단계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막 정신이 나가지는 않아야지 대화가 진행이 되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게끔 이걸 잘 해주라는 거고요. 예, 스토리텔링까지 잘 이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6단계를 통해서 이분이 본인 책도 쓰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외상후 성장 코칭 가능하다는 게 그, 이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코치님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연구 방향 뭐 코칭 고객에게 트라우마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 이분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전 지구적으로 트라우마 현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라우마 현상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상당수가 8, 90%가 트라우마를 극복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본인이 100% 극복한 건 아니고 급성 트라우마의 아랫단계인 불편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로 트라우마가 이제 있는 고객들을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코치가 어떤 트라우마가 뭔지, 그리고 트라우마가 환자들이 겪는, 내담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뭔지 이해를 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코치들이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트라우마가 좀 중증 정도로 혹은 뭐 저증 정도로 있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코칭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드라이브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한 개념 모델인 것 같긴 한데 유용한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까? 드라이브 모델에 대한 홈페이지 핸드아웃은 제가 그 네이버에 PDF로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외상후 성장 코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프로세스가 뭔지 뭐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느냐, 본인 생각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이제 이분들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을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비범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부 코칭 문헌에서는 외상후 성장 코칭이라는 걸 이미 수용하고 있는 징후를 보이기도 하더라. 그리고 우울증, 슬픔, 불안 자체가 코칭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그래서 코치가 트라우마를 현상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다 탐구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코칭을 하다 보면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라는 게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준비했던 설명은 끝났고요. 각자 이제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